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 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스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스민님부터. 네, 자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쾌한 황변입니다. 네, 통쾌한 김변입니다. 네, 상쾌한 이변입니다. MSG입니다. 아, 네. 제가 자스민님 부른 이유가 네. 자스민님이 이렇게 되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인사는 뭘로 하시? 오늘 인사 뭘로 할까? 맞습니다. 뭘로 하실 거예요? 다짜고짜. 되게 재밌게 놀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네. 아니요, 그냥 서울에서 아, 방을 잡고 초등학교 동창들과 놀았습니다. 근데 되게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친하시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저희도 한번 MT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MT. 네. 저희 야외 방송. 보내주셔야 돼요. 야방? 야방? 눕방. 눕방? 눕방.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아. 윤택 씨가 나와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그분이 이제 출연하는 방송이 나는 자연이다. 윤택님이요? 네. 그 윤택님이 누구시냐면 머리 이렇게 그 앞으로 머리 해가지고 맞아요. 자 얘기해봐 스피드 하시던 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하시던 분. 얘기해봐 하시던 분. 네, 계속 해주세요. 네네. 진짜 산으로 가고 있네요. 어떤 산이요? 야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특성이 이제 다 이제 뭐 산이나 막 산속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자연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컨셉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 프로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었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천장이 뚫린 야외에서 먹으면 한 100배쯤 맛있다. 이거를 느껴서 자기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상을 하나 내달라고 한다면 밖에서 그 앞에서 먹는 방송을 한대요. 네, 그래서 되게 기발하다. 되게 네. 제주도를 한번 갔었는데 친구들이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4박 5일 갔어서 첫날 이제 술을 다 장을 봤는데 그걸 첫날 다 마신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 심지어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술을 거의 저는 못 마시는데 근데 하는 말이 공기가 좀 술에 안 취한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먹으면 술 안 취한다고. 진짜. 네. 과학적으로 그런 증명된 왜일까요? 아니 술은 정신력이니까요. 어머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약간 옛날 90년대 상사들이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의뢰 입장이라. 20대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되게 어르신들이랑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약자 입장이니까 정신력으로 술을 먹어야 될 일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당일날은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다음 날이 힘들지. 갑자기 미생이 떠올랐어. 네. 숙연하네요. 왜 갑자기 슬퍼졌지? 저 되게 웃고 시작했는데 저 행복해요. 울 뻔했어요, 저. 네? 울 뻔했어요. 어쨌든 저희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공개 방송도 한번 하고. 네. 네. 와우. 도대체 야방. 누구한테 공개하는 건가요? 네?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기분 네. 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법조문 배워보기가 이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네. 네,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회적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사회적 목숨을 책임지고 의사는 생물학적 목숨을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판사라는 사람은 사회적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란 걸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 확실해 보이죠. 오늘 법조문 배워물기에서는 판사를 포함한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법관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제 헌법은 어떻게 법관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마음에 듭니다. 법관이 누군지 아시나요? 법관이 그냥 주로 판사들이 법관 아닌가요? 제가 사실 제가 헌법 조문을 계속 공부하면서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법관이라는 것은 법원에 소속돼서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그러니까 심리한다는 거 조사하고 면밀히 관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이나 이해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판사 말고 다른 사람도 있나요? 네, 왜냐하면 판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법률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고 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아니요. 법관은 판사를 말합니다.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개를 쓰죠, 그럼? 판사라고 하지, 그럼? 그러게요. 네, 약간 법관은 약간 관료라는 의미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럼 판관이라 해서 두 개를 다 합치면. 그건 너무 조선시대 아닌가요? 판관. 네. 법관은 약간 어떤 공식 명칭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어떤 직위, 그 사람의 직위.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법관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소송 사건을 하는 사람이 법관이고, 근데 판사이면서도 행정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 다 판사거든요. 직책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송 사건을 그러니까 판결문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해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더 넓은 범위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럼 법관의 독립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03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이 키워드고 독립도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제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 오타인가요? 혹시 장애가 왔나요? 장애가 아니라? 장애.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장애. 말 그대로 어떤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재판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와 비슷한 정신적인 건가요? 정년이 있다는 거죠? 정년은 있습니다. 그래. 예, 판사의 정년이 있습니다. 예. 법조문만 보고 받은 느낌은 법관을 너무 특별 대우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106조 보면 이제 법관도 사실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거든요. 임명직 공무원인 건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될 수가 없어요. 다른 공무원들이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헌법 조문인데 법관 징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하위 법령으로 내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견책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타 불리한 처분에 견책이 포함이 되는 견책은 건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감봉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예, 약한 혼나는 조치라고 거예요, 그럼? 보시면. 혼나고 그냥 그렇죠. 서면으로 혼나는. 예. 저희가 매일매일 깨 작가님이랑 초피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거요? 네, 그거요. 네. 네. 오늘 오시자마자 김변님 눈물 한번 흘리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분들 보면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만 이제 탄핵에 의해서 이제 뭐 파면이 되는 경우 케이스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자체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서 파면도 되고 해임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법관은 그게 아니라 특별히 헌법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관의 그러한 지위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신변을 좀 보장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재판의 독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신분상의 독립을 좀 보장을 해줘야 재판도 자기 소신껏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자기 상급자고 자신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법원장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제 조문이 헌법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잘릴 눈치 예. 보면서 판결하지 말라는 거. 판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근데 그 취지입니다. 정부의 3부 내에서 서로 그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그 다른 2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그 권리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따졌을 때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게요. 사실 법원, 사법부,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관점에서 이제 사법부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응되는 부로서 사법부를 놓고 보면 사실 사법부는 다른 부랑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표에서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니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은 임명이 되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장도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뽑으니까. 네,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지만 법관은 그렇지 않죠.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지금 지금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걸 공부한지 입법부의 그러면은 최고가 대통령이고 입법부요? 행정부. 입법부가 국회의장. 국회의장 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거긴 다 투표로 이루어진다. 근데 방금 그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판사가 일반 시민들한테 판결을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판사가 그런 눈치를 봐서 피해를 받는 건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삼권 분립 이런 거 다 떠나서 맞아요. 이 판사가 중립적이지 않은 판결을 했을 때 그 직접적인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요걸 따지고 봤을 때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판사의 어떤 중립을 위해서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지 판사를 위해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사법부의 일장은 대법원장인가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제일 높은 네. 지위에 그 있고 일장이 뭐예요? 대통령이. 짱. 여기 짱이- 일장이 누구예요? 짱이 여기는 초피디님. 아까 국회의장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대표성은 있지만 이제 엄청나게 국회의원들끼리는 그렇진 대등한 않지만. 지위인 네.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힘이 네. 좀 센. 그러니까 뭐 대부분인데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행정부의 힘이 대부분 제일 세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 사법부의 1장인 대법관 같은 경우는 투표로 안 선출되면 네. 어떻게 선출되나요? 규정이 있는데 20년 이상 경력까지 이제 판사 중에서 네.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요. 그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국회 동의가 이제 여야 비율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냐, 보수적 성향을 가지냐에 대해서 뭐 그 수랑 비율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대법관 같은 거 임명할 때 되게 말이 많았죠. 누가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일 때 임명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고. 그렇겠다. 그건 네. 진짜 그래가지고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다루게 된 것이 사실 최근 이제 이슈가 된 사법농단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님께서 이거 사건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그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사법농단을 딱 들었을 때 저는 농자 여기 농다의 농자가 뭐 농담하다, 희롱하다, 재롱떨다 농자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농이 약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군가 희롱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네. 사법의 저희를 갖고 저희를 그러니까 갖고 놀아서 우리를 농단이라고 갖고 하는 줄 놀았다.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농단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의 책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온 말이라고 하는데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내려다본 사람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을에. 그래서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단이라는 뜻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익을 위해서 전횡을 일삼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감으로만 이해하고 그죠, 있었는데 저도요. 풀어주니까 되게 네, 좋네요. 농자가 그럼 이 사법농단이라는 말은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단을 그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이거는 그 시간이 멈췄나요? 일부러 편집하기 좋으시라고. 검찰에서요. 그 2018년 6월에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라는 명칭으로 칭을 바꿨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좀 자기네들이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명칭으로 대법원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더 큰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어서 다른 시민들한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제 사익을 추구해서 그쵸. 피해가 벌어지는 걸 이제 두고 얘기하는 거네요. 농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사법부가 저 높이 네, 올라가서 너무 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높이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네. 그 자리를 네. 이용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지금 권한이 너무 세고 너무 그쵸. 초월적 초법적 전제로 정의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답답한데 이런 사태들을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사익을 맞아요. 추구해서 뭐 그것도 정말 나쁜 행위지만 사익을 추구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근데 심지어 충격적인 거는 본인은 그걸 사익을 추구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정말 사심 없이 뭔가 사심 없이 누구의 세상에. 말처럼 국익을 위해서 네, 한번 사법농단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법농단 의혹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6년간 이제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이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을 해둔 거예요. 상고법원 도입이 어떤 거죠? 근데 상고법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법원이 3심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심이 이제 대법원인데 그 최종심인 대법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치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4번이에요, 총? 그러니까 총 아. 4심제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근데 이게 좀 취지가 예. 좀 상고법원 취지가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네.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데 지방 고등 네,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를 했을 때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이 업무가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봤을 때 좀 간단한 거 마무리 해달라. 상고법원에서 예. 마무리하기 근데 위해서 예, 만들려는 거 아닌가요? 이제 취지는 그렇게 그래서 내세우는 취지는 대법원의 그래요. 예. 부하를 좀 낮춰주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 배당되는 사건 건수가 엄청 많고 그래서 뭐 대법원 심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일단 로비를 한 이제- 거죠. 상고법원 만들어달라고 대법원에서 로비한 이유가. 어디다가 로비를 해요? 청와대 청와대에 로비를 뭐 이런 거 하고 필요해요, 국회에도 이런 식으로요? 예, 하고 그래서 막 상고법원이나 뭐 경찰의 수습관 이런 거랑 해서 한때 막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뭐 그래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 자체가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말 그들이 꾀했던 게 그런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헌법에서 3심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거죠.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서는 대법원에 일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사실 업무가 과중한 거는 판사들을 늘리면 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를 늘리긴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 중요한 사건들만 하고 대법원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대법원을 권위만을 내세워서 그렇게 그 가져가려 하는 것이 아니었냐 그런 취지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다 처리하게 하고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내가 이거 했을 때 뭔가 대법원이 돋보일 것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네. 입맛대로 골라서 하겠다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굳이 그걸 이제 헌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냐.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러한 의도가 정말 그 진이겠느냐. 상고법원 로비 활동을 해서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많이 겹치는데 그 당시 주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정교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교조가 이제 법에서 정한 노조가 아니라 법의 노조다 이런 처분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법에서 정한 노조다 이래서 취소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법원의 노조라고 통보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것에서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이거 정상적인 법에서 정한 노조 맞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이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법의 노조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당시 이제 김기춘 실장이라는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걸 요구를 했다는 거죠. 또 그거에 부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서 이런 그러니까 지시를 이것도 하고. 말이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트리스 때 대법원에서는 주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했고라는 판결을 뒤집는 경우보다는 고등법원에서 법리에 맞게 잘 심리를 했는가를 주로 보지 이렇게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약간 문제가 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법에 되게 부합하는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리한 논리를 갖다 대서 이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을 좀 알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사법농단 의혹이랑 관련이 있었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다음 팀이 바로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